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며칠 전에 이 서울시청 근처에 갔다가요, 올해도 어김없이 서 있는 사랑의 온도탑을 봤습니다. 매년 12월이면은 사랑의 온도탑이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지는데요.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 모금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수은주가 1도씩 올라갑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열매에 성금을 내는 분들이 많고요. 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성금을 기부하거나 남모르게 쌀이나 먹을 것을 나눠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재능을 기부하는 분들도 있고요. 자, 이렇게 사랑의 온도탑이 펄펄 끓을 정도로 우리가 서로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덕분에 코로나 한파도 이겨낼 수 있고요. 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자, 오늘 첫 곡은 장윤정이 노래합니다. 사랑해요.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랑의 온도탑 보셨죠? 아마 요즘은 꾸준히 계속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저기에서 이 시기 되면 할 수 있는 행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이웃을 돕는 행사도 너무 많기 때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랑의 온도탑이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수은주가 1도씩 올라가거든요. 네. 목표한 모금액이 모두 모이면 100도가 된다 그래요. 그야말로 펄펄 끓는 거죠. 그렇죠. 완전 끓어서 아마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또 주는 사람도 행복하고 100도까지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두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도탑이 올라가는 걸 보면 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구나 싶어서 어제가 어떤 때 얼굴이 뜨끈뜨끈했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이게 사람을 돕는 게 어떤 일상화가 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렇게 다양한 이제 그 단톡방에 보면 전문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단톡방 있는가 하면 또 독거노인들 위해서 하는 단톡방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사실 코로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 기부하는 분들 보면 어쩔거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부하는 사람들 꾸준히 기부를 하고 오히려 올해가 더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또 걱정하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내 생활이 힘들면 다른 분은 또 얼마나 힘드실까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장 나눔 행사도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은 그게 저도 이제 여러 군데 김장 나눔 행사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번 주 하나 있고 다음 주도 하나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이렇게 김장 나누기 행사를 하는데 아마 좀 지나면 또 연탄 나누기 행사 들어가고 여러 가지 행사가 없잖아요. 얼마 전에는 또 학생들이 연탄 봉사를 하더라고요. 약간 언덕진 곳에 사시는 분들이 연탄을 배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쭉 서서 하나 둘 하면서 계속 연탄을 나르는 모습을 봤는데 막 얼굴에 검댕이를 묻히고 그러면서도 정말 즐겁고 행복한 얼굴로 봉사를 하고 있어서 정말 제가 옆에서 화이팅 막 이러면서 박수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국 동포들 보면 거의 이제 이 마음쯤 조금 더 추워지면 연탄 나누기 행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때 보면 그 협회나 단체에 있는 그 회원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연탄을 처음 보는 아이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저희의 생활 속에서 사실 연탄을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같이 와서 나누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탄을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만지고 네. 얼굴 만지고 하면 그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네. 그러면서도 그냥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겠죠. 오늘 행복우체통의 첫 번째 사연이 바로 중국 길림성 길림시 전광일 씨가 보내오신 이웃들이 좋아서 살맛이다라는 글입니다. 전춘아 교수님이 소개해드립니다. 여보, 지난해 눈이 몇 번이나 내렸지? 7번이요. 기억력 좋은 아내가 바로 대답을 해온다. 그렇게 눈이 여러 차례 내렸는데 우리 부부는 한 번도 빗자루를 쥐어본 적이 없으니. 한족 이웃 자랑을 아낌없이 하고 싶어진다. 눈이 내린 아침마다 나는 구경꾼이다. 아침 일찍 일어난 동쪽 첫 한시 댁에서 길을 쓸고 들어와 우리 집 뜰악 안에 눈부터 쓸어 담아 나간다. 세탁기가 고장난 걸 보고 부속품을 다시 하겠습니다. 세탁기가 고장난 걸 보고 부속품을 사다 수리해줬다. 그 옆집의 택시분도 노인들이 길을 걷다 미끄러 넘어지면 큰일 난다며 참대비로 뜰악 밖의 눈을 말끔히 쓸어 눈 가래로 멀리 밀어내준다. 손재간으로 시간을 다투며 돈벌이하는 분이지만 우리 집에 도우미 손길이 필요할 때면 달려와 일손을 돕곤 한다. 이웃 진씨 댁은 간호원으로 퇴직한 분인데 우리 량주가 감기로 고생할 적마다 약을 사들고 와 나을 때까지 주사를 놓아주곤 한다. 곁에 자식들이 없고 하니 응당 이웃이 도움을 받아야 한단다. 그야말로 고마운 가족 같은 이웃들이다. 그래서 자식들이 엘리베이터가 딸린 새 집을 사주려 하지만 이웃이 좋아 못 떠난다고 말하고 있다. 1층이지만 나름대로 작은 텃밭이 딸려 있고 삽장문을 열고 나서면 땅을 밟을 수가 있고 이웃에서 나오는 사람만 있으면 서로가 웃음으로 대화를 할 수 있어서 건강에 더없이 좋다고 생각한다. 아래층이여 간혹 쥐가 벽을 뚫고 들려오려 바스락거려도 이웃들이 알려준 여러 가지 쥐 잡는 방법들이 있기에 불편함이라고는 없다. 계절 따라 이웃 간의 뜰악에서 가꾼 별다른 채소며 포도를 나눠 먹는 재미도 쏠쏠하다. 몇 달씩 집을 비우게 되어도 이웃의 열쇠를 맡겨두니 집안이 화분이며 살림살이들이 걱정조차 할 필요가 없다. 이웃들에 대한 감사로 자식들이 찾아와 동네 잔치를 할 적이면 감사한 마음으로 따뜻한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대사방문한다. 오늘 이 하루도 좋은 이웃들 덕분에 즐겁게 열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활짝 피어나는 기분이다. 네. 특히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아침에 뭐 차를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출근하시는 분들도 미끄러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꼭 보면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싹 닦아 놓는 분들이 계시더라니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어릴 때 보면 저희 이제 같이 사는 그 골목에 할머니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매일마다 청소를 해주거든요. 네. 근데 자기 집만 하는 거 아니라 전체를 다 청소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좀 더 크니까 또 다른 집에 아저씨가 나와서 하고. 네. 그래서 항상 어디 가면 전체가 다 나와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꼭 누군가는 내가 이걸 해야 된다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또 동포 여러분 살고 계신 곳엔 눈이 많이 오잖아요. 많이 오죠. 그러다 보면 길을 사실 쓸어서 다닐 수 있는 길을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같은 경우에는 저 련영성도 눈이 엄청 많이 왔잖아요. 1m 넘게 왔거든요. 100년 만에 큰 눈이 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꼭 누군가는 이전에는 사실 좀 할머니들 했다면 지금은 남성분이 많이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무슨 구호를 많이 불렀는가 하면 우리 집 문 앞에 눈은 우리 스스로 치운다.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눈만 내리면 구호가 돼서 학생들도 다 같이 나와서 학교 문 앞에 눈을 치우고 그런 어떻게 보면 캠페인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아파트에 살면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누군가가 나와서 눈을 막 열심히 쓸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나도 내려가 봐야겠네. 그리고 이제 저도 빗자루 들고 한번 내려가서 눈을 같이 치웠는데
땀이 뻘뻘 나면서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눈 이렇게 미는 막대처럼 만드는 커다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열심히 밀다 보니까 제가 막 눈에 넘어지기도 하고. 생각보다 네. 눈이 굉장히 가벼워 보이는데 그렇죠. 실제 눈을 이제 치다 보면 네. 그냥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양이 좀 있어서 저도 처음에 일반 빗자루 들고 나왔거든요.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전문 눈 치우는 도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글에 보니까 간호사로 퇴직한 분이 감기에 걸리면 약도 사다 주고 주사도 놔주고 그런다고 하는데 진짜 먼 친척보다 이웃이 훨씬 낫네요. 그렇죠. 저는 지금은 사실 저희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네. 제가 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만 해도 우리 옆집에 아빠의 그 아버님 학교의 선생님이신데 그 병을 볼 줄 알아요. 그리고 네. 침을 그러니까 링겔 같은 침 아니라 그냥 침 넣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놔줄 줄 알아서 저희들 한밤중에 보통 어릴 때면 감기 아니면 좀 소화가 잘 안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가 네. 안 되면 다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 몇 시가 상관없이 무조건 와서 이렇게 맥을 짚고 그다음에 침을 놔주면 네. 신기하게 의사보다 효과가 더 좋아요. 그렇죠. 네. 네. 특히 체했을 때 같은 데는 왜 침 맞으면 금방 막 속이 시원해지지 네. 않습니까? 그거 보니까 동네마다 한 분씩 네. 저 실제 의사는 아니지만 이 동네 같은 경우는 간호사 학교에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희 동네는 재미있게 일반 의사 지금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돌팔이 의사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분도 계시고 네네. 간호사 2분이 계셨어요. 한적 분인데 네. 종종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네, 이렇게 좋은 이웃이 옆에 있으면 진짜 이사 가기 싫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연세 계시는 분들이 특별히 네. 동포분들 중에서 시골에 있으신 분들 자식분들 한국 와서 돈을 벌고 이렇게 좀 다른 데 이사 가려고 해도 안 이사 간 제일 큰 이유가 살기 좋은 동네이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 살기 좋은 동네가 정이인데 그 사람 정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기는 다른 데 가면 건강에 안 좋다고 안 가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한 동네 살다 보면은 이웃들하고도 친해지고 그 동네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사실 떠나기 싫어서 계속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동네는 사실 발전이 안 돼서 옛날 같은데 네네. 사람들이 정이 있다 보니까 요즘은 그런 얘기도 해요. 한국에 이제 오래 나왔던 분들 중에서 일본은 다시 중국 가서 그 중국인은 조선족 농촌말이 사라지고 있어요. 네.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 가서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네네.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같이 좀 나이가 좀 들면 다 모여가지고 한 구역에서 이웃으로 같이 살자.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맨날 일 다니니까 그렇죠. 사실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 결국은 정인 것 같아요. 이웃. 그리고 형제 자매 친척분들로 같이 살 수는 있지만 이웃이 같이 사는 게 더 재밌어요. 정이 좋으면. 그렇죠. 특히 우리 중국 동포분들은 우리 편지를 보내오신 전광인 선생님 사연도 그렇습니다마는 정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음식을 만들어도 이웃에 함께 나눠 먹고 누가 아프다 누가 어디를 가네 집에 열쇠까지 맡길 정도라고 하면 맞아요. 얼마나 다정한 이웃입니까? 저는 어릴 때 그 외할머니 사는 시골에 자주 가기를 좋아했는데 다름이 네. 아니라 온 동네가 그냥 한 가족이 같아요. 맞아요. 100명 안 된 것 같은 그런 동네, 작은 동네인데 누구 집에서 돼지를 잡았다 하면 그냥 온 동네 오늘 저녁엔 돼지고기 먹는 날 금방 네. 팔려요. 그리고 이 돼지 잡으면 그 순대를 하잖아요. 그럼 네. 또 동네에 있는 할 수 있는 아줌마들 싹 다 모여가지고 또 그날은 같은 메뉴예요. 같이 고기 먹고 순대를 만들어 그렇죠. 먹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그때 그 풍경이 계속 기억에 남아서 그 방학만 되면 그냥 할머니 집 놀러 가는 거예요. 네, 아마 지금도 아마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싶으네요. 지금은 살짝 이렇게 아쉬움이 있는 게 네. 어르신들은 있고 젊은 사람들 아이들이 많이 안 보여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학교나 이런 게 폐교되니까 젊은 분들이 밖으로 빠져서 할머니 그 할아버지 분들 남으니까 생기가 좀 약하죠. 네. 네. 자, 이렇게 12월 날씨도 춥기도 춥습니다만 이제 연말이 되면은 왠지 아쉬움 때문에 좀 따뜻한 정이 그리워지는 그런 때 아닙니까? 이럴 때 바로 필요한 게 이웃 사촌입니다. 우키의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 며칠 후면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대한민국 서울시 양천구의 박용기 씨가 아버지의 크리스마스라는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며칠 후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옛 생각이 나네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는 중국으로 돈을 벌러 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 중국에 가시면은 2달에 한 번씩 한국에 오시곤 했지요. 아버지가 한국에 오실 땐 그렇게 좋았지만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실 땐 너무나 싫었습니다. 아빠, 중국에 안 가시면 안 돼요? 아빠는 너를 잘 키우기 위해서 중국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 아빠를 좀 이해해줘라. 응? 착하지 우리 아들. 엄마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지내고 있어. 아빠 또 올 거야. 그때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아버지를 중국에 보내드리기 싫어 많이 울었던 때가 생각납니다. 부모님들이 워낙 가진 것 없이 서울살이를 시작하셨기에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중국으로 떠나셔야 했죠. 아버지는 더 넓은 곳에서 원 없이 돈을 벌고 싶으셨고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가 한국에서 믿을 만한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잃으셨지요. 아버지는 6개월 동안 무기력한 모습으로 집에만 계셨고 어머니의 시름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는 중국행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중국에서 아버지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셨죠. 아버지는 난 중국에서 잘 지내니까 내 걱정은 말고 당신하고 애들 아무 탈 없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크리스마스 때 당신과 애들 곁에 못 있어줘서 너무나 미안하다고. 중국의 어느 식당에 들어갔더니 크리스마스 날 가족끼리 오손도손 식당에 둘러앉아 맛있게 밥을 먹는 걸 보고 있는데 당신과 애들 생각이 나서 많이 울었다고. 마음 같아서는 당장 한국에 가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하는 내 마음은 너무나 아팠고 다음 크리스마스 땐 꼭 한국에 가겠다고. 올해 크리스마스 때 같이 못 있어줘서 미안하다고. 이런 사연을 보내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답장을 쓰며 크리스마스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지키겠다는 약속은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제가 대학생이 돼서야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아버지와 같이 찍은 사진이 저는 거의 없습니다. 대학생 때 아버지와 찍은 사진이 더 많이 있죠. 저는 아버지를 다 이해합니다. 다 저를 잘 키우려고 그러신 거라고요. 아버지,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제가 근사한 식당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라는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박용기 씨가 지금 50대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진짜 중고등학교 때면 30년 그렇죠. 거의 40년 전에 얘기를 하는 거네요. 초등학교 때. 네. 그때 이제 중국에 가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아무래도 가족들과 오손도손 보내는 댁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식당에서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눈시울이 좀 뜨거워지셨던 모양이에요. 지금 보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빠랑 찍은 사진이 거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네. 거의 그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명절 때도 거의 같이 모집었던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이 시절은 사실 굉장히 슬펐을 것 같습니다. 마음 속상하고. 그렇죠. 네. 특히 또 아버지가 사기를 당한 후에 아무래도 가세가 기울어지다 보니까 어딘가에 가서는 돈을 모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행을 택하셨네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친한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거는 돈만 잃어버린 거 사람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리고 먼 곳을 어쩔 수 없이 먼 곳을 가서 또 가족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진짜 대학교 시절까지 거의 한 20살까지는 이 친구 굉장히 박영기 선생님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고 또 아빠도 대단하세요. 그 시절까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제 결국 대학교 때 이제 같이 이제 합친다는 거가 그렇죠. 그 시절에는 또 특히 요즘처럼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맞습니다. 아니었고 오로지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건 편지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전에 보면 편지 한 장 오면 정말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보면 편지가 어디서 오잖아요. 그러면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며칠 지나면 또 한 번씩 꺼내서 한 번씩 읽고. 그래서 그때는 편지 소중함이 너무너무 그리고 전문 또 편지를 이렇게 넣는 곽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간직했다가 또 꺼내서 한번 보고. 요즘 시대는 사실 빨리빨리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데 그만큼 다시 뒤집어 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네. 그리고 직접 이렇게 펜으로 쓴 손편지하고 SNS로 보내는 거하고는 느낌이 다르죠.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 감동이 잘 안 돼요. 그렇죠. 네. 특히 아버지하고 찍은 사진이 중고등학교 시절엔 없었다라고 하니까 왠지 마음이 좀 짠해지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또 지금 박영기 아버님은 한국에 중국을 가셨잖아요. 또 이전에 그 시절에 또 중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가족하고 떨어져서 정말 한 10년 이렇게 넘게 가족을 못 보고 사는 분들도 꽤 있으셨어요. 그분들 보면 다 비슷한 심정이 아닐까. 가족과 자식을 위해서. 네. 크리스마스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네. 세계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중국 동포분들도 크리스마스는 좀 색다르게 보내지 않나요? 색다르게 보내기보다는 거의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 계기로 선물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또 중요한 건 또 만나서 또 한잔하고 수다 떨고 좀 비슷한데 또 한국보다는 좀 더 열정적으로 지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모임에 가면 항상 한국 사람들이 그 분들 모임은 좀 조용한 편에 동포들의 모임은 정말 그 자리에서 노래도 나오고 굉장히 그 정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시끌벅적하면서 재밌어요. 네. 올 크리스마스는 동포 여러분께서 어떻게 보내실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곳에서도 아마 그 가까운 분들끼리 모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물도 자그마한 거지만 서로 주고받으면서 좀 따뜻한 그런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네요. 따뜻하면서도 열정적이면서도 가끔 이렇게 술 마시다 옆에 모르는 분하고도 막 서로 축하하면서 그렇죠. 네, 재밌게 지낼 겁니다. 아마 옆 테이블에 계신 분하고도 술잔을 딱 부딪히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맞아요. 얘기들 하시겠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소리가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집중이 내 테이블 집중 안 되고 저기 재밌는 테이블에 이야기 더 많이 집중하게 됩니다. 네, 왠지 좀 시끌벅적하면서도 즐겁고 기쁜 그런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런 게 좋아요. 이승환이 노래하는 크리스마스에는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순아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고려인 동포예술단의 수준 높은 한류 콘서트에 외교단들도 감탄을 했다면서요? 지난 3일 알마티의 인터컨티넨탈 호텔 행더블리움에서요.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예술단들의 합동 한류 콘서트 K-웨이브 갈라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알마티 종영사관이 이제 주관한 이날 공연에는요. 고려인 동포 단체장 그리고 항일 독립 유공자 후손들 그리고 각국의 외교단들이 초청되었습니다. 네. 공연은 2019년 한국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 세계 한민족 공연 예술 축제에 참가했던 어린이들로 구성된 어린이 모용단들이 눈꽃춤을 또 추었고요. 그리고 남성 모용단,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별이란 뜻인데요. 남성 모용단의 네네. 화려한 그리고 아주 수준 높은 화려한 우리 전통 부채춤 그리고 K-팝 월드 페스티벌 우리 카자흐스탄 지역에서는 우승팀의 무대가 연이어 이어져 가지고요. 큰 환호와 박수를 받았습니다. 주 알마티 외교단을 대표해 가지고 보르포프 예브게니 러시아 총영사는 K-팝 월드 페스티벌 우리 카자흐스탄 지역에서는 우승팀 공연을 보면서요. 연신 엄지손가락을 칙 세우고 최고를 연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김응수 총영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려인 동포 문화단체들의 공연 무대가 극도로 줄어들었었는데 오늘 무대를 통해서 다소나마 어떤 공연 갈등이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요. 내년은 한 카자흐 외교 수립 3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다양한 문화 교류가 개최되어서 한류 바람이 더 세게 불고 양국 간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한 초코바이프 아스카르 카자흐스탄 외교부 대표는요. 우리 여기 고려인 동포에 대해서 한카 관계의 자긍심이자 큰 자산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향후 대한민국의 또 유라시아 진출에 훌륭한 가교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또 좋은 덕담을 해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재외동포 언론인 화상 간담회가 열려서 동포 사회의 현안들 그리고 건의사항들이 쏟아졌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저도 이 화상 간담회 참가를 했는데요. 지난 2일 전 세계 12개국의 25개 동포 언론사 그리고 모두 28명의 동포 언론인들이 온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화상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개최한 이날 하이브리드 간담회는요. 김성곤 이사장이 참석하였고 또 참석하여가지고 각 지역별 동포사회 그리고 언론 환경 이런 현황들을 청취하였고요. 재외동포 언론인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에 대해서도 아주 활발한 아주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참석자들은 전 세계 재외동포 언론인 간의 지속적인 교류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동포재단이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고요. 코로나19 상황으로 동포 언론사들이 이제 운영의 어려움을 비단 언론사뿐 아니라 동포 사회도 어렵지만은 언론사들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동포재단의 관심과 배려를 바란다라고 이런 말들이 나왔고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김성곤 이사장은 해외에 있는 저희 동포들은 주로 이제 방송과 신문 매체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접하고 있고 동포 언론은 전 세계 한류를 전하는 신경망과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카자흐스탄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할린 국립대학교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개최됐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사할린주 국립대학교에서 전통적으로 사할린 지역 학생들과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개최되었는데요. 올해 대회는 사할린 국립대학교 한국학교육 3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가운데 사할린 국립대학교 어문 역사 동양학대학, 사할린 주교육부, 류브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종영사관, 유영 사할린 출장소의 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한국어 춘첩남도가 이번 대회 주최 행목으로 나섰습니다. 사할린 주교육부 아나스타시아 키제와 장관은 그동안 해마다 개최된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약 500명이 참가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 교육, 예술에 대한 사할린 청소년들의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할 만하다. 대회를 통해 신세대 한국어 교사들이 양성되어 우리 지역 학교에 임용되었습니다며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네, 올해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많은 학생들이 참가했겠네요. 네, 이번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는 대학생들과 유른사할린 스카르사카 아니와 홈스크에서 온 학생 29명이 참가했습니다. 학생부 학생들은 오광수 시인의 좋은 말을 하고 살면이란 시를 주제로 하여 발표했고, 대학생들은 정해진 주제 없이 자유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학생부에서 1위는 유른사할린 게이호 김나지아 7학년 이안나 학생이 차지했고, 대학생부에서 사할린 국립대학교 어문역사 동양학대학 한영과 2학년 나른스카야 안나 학생이 우승했습니다. 러시아 가족이 눈을 통해 본 사할린 한인의 삶이란 주제로 발표한 동양학과 2학년생인 알렉산드르 까발로프는 대회 참가는 좋은 경험이고 언어에 대한 지식을 완성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날 오후 사할린 국립대 측에서 한국어와 한민족 문화 교육에 협력해주는 사할린 주한인협회 에트너스 예술학교 주미술박물관, 사할린 한국교육원, 세코르 신문사와 우리말 방송국 등 관계자들을 초청해 원탁 모임을 가졌습니다. 네, 러시아 사할린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할린 국립대학교 한국학 교육 3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사할린 지역의 학생들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개최가 됐네요. 한국의 문화, 교육, 예술에 대한 사할린 청소년들의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고, 또 대회를 통해서 신세대 한국어 교사들이 양성되기도 해서요, 지역 학교에 임용이 된다고 하는군요. 한국어 연구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보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자, 오늘은 동지 팥죽 만들기를 할게요. 와, 신난다. 준비물 다 가져왔죠? 네. 수철이, 넌 그게 뭐야? 밀가루인데요? 선생님이 반죽을 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 우리 엄마가 바쁘다고 하셔서 제가 집에 있는 밀가루 가져왔는데요. 수철아, 내 걸로 같이 하자. 응? 그럼 넌 어떡하고? 나 많이 가져왔으니까 괜찮아. 아, 그래, 수철이는 예빈이랑 같이 하면 되겠다. 예빈아, 고마워. 자, 지금부터 이걸 만들 텐데요. 선생님 하는 거 잘 봐요. 네, 선생님. 밀가루 반죽을 구슬만큼 떼서 손바닥에 대고
이렇게 굴리세요. 이렇게요? 그래, 수빈이 잘했어. 저 선생님, 수빈이는 동그란데 저는 자꾸 찌그러들어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해봐. 잘 안 돼요, 선생님. 수철아, 그렇게 힘껏 누르지 말고 이렇게 살살 굴려봐. 이렇게? 응, 그렇게. 선생님, 저 이거 됐어요. 수철이 잘했어. 도와준 수빈이도 잘했고. 내가 더 많이 만들어야지. 내가 더 많이 만들 거야. 내가 더 많이 만들 거거든. 네, 유치원에서 이것 만들기를 하는데 수철이가 반죽을 안 가져오자 수빈이가 반죽도 나눠주고 이것 만드는 법도 알려주네요. 그러게요. 요즘에는 유치원에서 체험학습으로 동지 팥죽 만들기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동지 팥죽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게 바로 이것인데요. 동지 팥죽에 이것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나 다름없죠. 네, 이것은 찹쌀가루로 만드는데 이것은 뜨거운 물로 익반죽을 해야 합니다. 반죽을 한 후에 조금씩 떼서 새알처럼 만들어서 팥죽에다 넣고 끓이면 됩니다. 팥죽에 이것이 들어가면 쫀득하게 씹히는 맛이 일품이죠.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팥죽 같은 것에 넣어서 먹는 새알만한 덩어리를 말하는데요. 보통 찹쌀가루나 수숫가루로 동글동글하게 만듭니다. 특히 동짓날이 되면 붉은 팥죽을 쓰는데 그곳에다가 이것을 넣어서 먹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새알심, 2번 공룡알, 3번 영심이.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한희정, 박의주였습니다. 올해는 절기가 동지 12월 22일입니다. 저도 애들이 어렸을 때는요, 집에서 이것을 함께 만들었었습니다. 아이들도 아주 좋아하고요. 좋은 추억도 되더라고요. 동지에는 동지 팥죽에 들어가는 이것을 나이 수만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기는 어렸을 때 하나 더 주세요 하면서 숫자 세면서 먹던 추억도 있네요. 동짓날 쏘아 먹는 동지 팥죽의 붉은 빛이 액을 쫓아낸다고 해서 동지 팥죽을 쏘아 먹기도 하고요. 또 집안 곳곳에 동지 팥죽을 뿌려서 귀신을 쫓기도 한다고 합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도 아마 동지 팥죽을 만들어 드실 것 같아요. 동지 팥죽이나 또 오늘의 정답, 이것에 얽힌 추억이 있으면 행복우체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보내주시고 또 행복우체통의 사연도 가득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 연결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고려극장의 유일한 프로 작가다 이렇게 얘기한 한진 작가의 고향 얘기, 또 아버지도 극작가셨다라는 얘기 이렇게 쭉 나눠봤는데, 아무래도 한진 작가가 아버지의 영향도 글을 쓰는 데는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었지요. 사실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어떤 교육 환경 속에서 한진 작가가 자랐고, 또 그 속에서 한진 작가가 또 문학을 전공하고 그 길로 평생 나아갔던 것은 아버지의 영향이 없을 수가 없고, 그런데 한진 작가와 그 한진 작가 아버지 한태천의 그 주고받은 영향은 나중에 그 한진 작가의 집에서 발견된 편지에 이렇게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한진 작가가 소련에 유학을 해가지고 졸업 작품, 영화 시나리오를 이제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진 작가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한진 작가는 김일성 종합대학교 노문학부에 들어가서 2학년에 막 들어갔을 즈음에 6.25가 일어나서 그때 대학생들이 모두 인민군에 징집돼가지고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북한의 인민군이었죠.
그래서 이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 피로 물든 한반도 산하를 누비면서 아마 이분은 그때부터 우리 조국의 어떤 평화적인 통일에 대해서 늘 마음속에 구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소련에 유학을 해서 졸업을 할 때 그 영화용 시나리오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을 구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 한진 작가가 부친 한태천에게 이렇게 편지로 보냈어요. 그래서 부친 한태천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답장을 한 게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네. 답장에는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물론 몽상적이고 좀 비현실적인 부분은 있지만은 네가 이런 조국 통일에 대한 이런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도 나는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느끼고 있다. 네가 그 작품을 쓰는데 도와줄 수 있는 자료와 모든 것을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그 편지들이 오고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진 작가는 평생 그러니까 우리나라 6.25 이렇게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나라 그 민족 그 분단과 동족상잔의 그 아픔을 늘 마음에 안고 평생을 이걸 가지고 살면서 많은 작품을 이렇게 전쟁과 평화에 대한 주제로 썼거든요. 그리고 그것의 한진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1987년에 써서 91년에 첫 공연을 한 나무를 흔들지 마라. 이게 어찌 보면 한진 작품의 어떤 그 최후의 작품인데 이게 바로 우리 남북 통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한진 작가가 스스로도 체험을 했지만 그 부친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받은 그 영향, 그게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어서 그분의 역작이라 할 수 있는 이 작품을 썼던 것이죠. 네. 어쩌면 아버지와의 어떤 갈등도 있었겠네요. 부친과의 갈등은 이제 망명을 하게 되면서 일어나게 되죠. 네. 1958년에 망명이 이루어졌는데 57년부터 사실은 망명을 위한 이런 그 동요,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때부터 이 가족들과 편지를 주고받거든요. 네. 여기에서 그 한진 작가의 부친은 김일성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신문의 기자로도 일을 하고 작가도 양성하고 평생 어떻게 보면 북한 김일성 체제에 헌신을 했죠. 네. 그런데 이 맏아들은 거기에 완전히 대척점에 서서 그 김일성을 개인 숭배 그 우상화를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입장에서 평생을 살게 돼서 부친과 또는 가족과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갈등과 이 가족 전체가 비극과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았던 거죠. 근데 고려인들 중에는요, 이렇게 또 대를 이어서 예술에 종사한 분들이 또 계십니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작가로서 대를 잇는 그 경우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고려극장의 배우들을 보면은 그 1세대 김혜운 작가 같은 경우는 아들도 배우고 심지어는 손녀까지, 그리고 1세대 배우 진우 같은 경우는 그 삼형제가 배우로 이렇게 일을 했던 경우, 또 신문사에 보면은 또 역시 삼형제가 신문의 기자면서 이렇게 작가로 활동한 이런 경우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네. 순수한 문학 작품을 쓰는 작가로서 이렇게 대를 이어온 경우는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진 작가는 덧붙일 게 한진 작가의 그 맏아들 이제 맏아들이 안드레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 1960년생인데 그분도 나중에는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생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잡지를 쓰는 기자나 이렇게 전환을 했지만은 1990년대 초반까지 부친의 뒤를 이어서 소설 작품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진 작가는 참 특이하게 3대가 네. 이렇게 작가로서 활동했던 그야말로 이렇게 독보적인 어떤 그런 집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한진 작가의 외가 쪽에도 연극을 한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분은 또 어떤 분입니까? 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자료가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한진의 이제 외가 쪽에는 한진의 외삼촌이 4분이 계셨고요. 네.
또 이제 이모가 계셨고 한진의 이제 어머니까지 해서 6남매가 있었는데 참 그 한진 작가의 그 외가 쪽은 6.25 때 그 외삼촌 3분은 이렇게 월남을 했고, 물론 6.25 전에 남쪽에 내려와서 이렇게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남쪽에 살았고, 이모와 이렇게 모친 그리고 막내 외삼촌은 이제 북한에 남았는데 그 막내 외삼촌 연수라고 하는데 그분은 북한에서 이렇게 연극 배우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한진 작가가 주고받은 편지나 여러 가지 자료로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진 작가가 희곡 작가가 된 것도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외가 쪽은 연극을 한 분이 그 배우로서 일했고, 친가 쪽에서는 부친을 이어서 극작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했고,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예. 한진 작가의 그 어린 시절, 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은 어땠습니까? 이제 한진 작가의 어떤 초등학교나 아주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한진 작가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고, 이분이 자전적인 소설을 남겨놔가지고 네. 거기를 보면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 어떤 8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콩나물시루 교실에서 가가 기억어를 배우고 또 일본말을 배우고, 그러면서 동창들 사이에 어떤 골목대장이 생겨서 이들과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면서 이런 자연스럽게 자라가는 성장 과정이 이렇게 그분의 작품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확실히 증명 가능한 것은 해방이 돼가지고 1945년에 한진 작가가 평양에 있는 이제 광성중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평양은 당시에 기독교의 성지라고 할 만큼 그 당시에 기독교가 널리 퍼졌죠. 이 학교도 기독교계 학교였는데 3년 과정인데 2년 만에 졸업을 하고 성적이 우수해서 47년에 평양 제1고급 중학교, 여기는 아마 사범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네. 거길 나온 그 동창들이 나중에 교원으로 일을 했고, 또 6.25 때 많이 남쪽으로 이렇게 그 월남을 해가지고 한진 작가가 나중에 이 친구들하고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편입을 해가지고 1년 만에 졸업을 하고, 이제 48년 여름에 북한에서 최고의 대학교라고 할 수 있는 김일성 종합대학교 노문학부로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됐죠. 네. 자, 오늘 고려인 이야기, 고려 극장의 유일한 그 프로 작가인 한진 작가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끝곡입니다. 한돌의 까라이스키 살라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